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4년도 드디어 이제 행정법 대비로 NG를 시동을 걸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 총론 입문 강의를 약 4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요.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4년도 교재가 나온 건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뭐 이 강의 듣기 전에 정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취득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정보 취득하시고 저까지 오셨으니까 저 정인영 강사 여러분한테 1년 동안 여러분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사로서 여러분의 합격까지 꼭 그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그다음에 행정법에 한해서는 정인영이다. 또 행정법에 한해서는 에듀일이다. 라는 이름이 그대로 명성이 가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문 강의합니다. 입문 강의요. 부담 없이 들으셔야죠. 입문 강의가 정말 부담이 된다면 힘드시겠죠. 지금 마음은 시작하는 시점이라 굉장히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입문 강의 정말 진짜 레이저 빛을 쏘듯이 보지 마시고요. 약간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각설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끄집어낼 때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문 강의가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건 아니고요. 행정법 총론이 뭐다라는 걸 소개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 총론을 보면서 전체적인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의의 가장 큰 한번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개요라고도 하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이 갖고 있는 내용의 큰 숲을 바라보는 강의가 바로 입문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실 마음으로 들어왔겠지만 조금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용어 정리 어떻게 한다라는 걸 요 강의를 통해서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용적인 거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해와 정리와 암기 입문 강의는요 입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런 입력된 내용을 스스로 출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날이니까 행정법 총론 내용적인 얘기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 저렇게 공부를 한다, 일반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입문 강의 4시간,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한 60시간, 65시간 전후로 아마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34시간에서 32시간에서 35시간 안쪽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물론 핵심 요약 강의를 한다면 고사에 살짝 또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기본 강의, 핵심 요약 강의, 기출문제 강의, 모의고사 강의, 동영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갖고 전반적으로 약 5파트로 여러분이 수험 기간을 대부분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웬만하면 모든 학원들이 거의 루틴하게 기본적으로 이 5파트로 나눠서 수험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훅 금방 가버려요. 지금 지방직도 끝나고 다시 이제 국가직 또는 내년도 24년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무원 시장 분위기는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어서 박봉이다, 또 점점 공무원의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항상 그랬어요. 많이 뽑는다고 해서 내가 되고 적게 뽑는다 해서 내가 안 되고 그런 논리는 수험가에 없습니다. 한 명을 뽑아도 정말 나는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험 생활을 임하셔야지 많이 뽑으니까 기분 좋고 적게 뽑으니까 기분 안 좋고 많이 뽑았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적게 뽑았는데 붙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뽑는다 적게 뽑는다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한 명을 뽑아도 난 된다. 또 내년도 공직 시험 문제 자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요즘에 보니까 수능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국가 정책이 시행이 바뀌면서 혼란을 좀 겪고는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도 그런 혼란의 태풍 속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정법은요 변하지 않고요 어떠한 혼란이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쭉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고정적으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학습은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에서 입력과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볼 때 입력이라는 것 자체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입문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 이론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요약 강의를 한다든지 자, 여기까지가 입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이다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거 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진도별이겠죠. 진도별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와중에 약간 과도기라고 하죠. 중간 뭐 어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SF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중간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영역이 입력도 출력도 이건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데 출력과 과도기 과정이 잠깐 있어야 돼.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기출문제 강의예요. 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것도 과거 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는 현재 추세나 또는 시험의 어떠한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년 전 문제를 봐라.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자, 단호히 얘기할게요. 저는 교재 강의하면서 필요 없는 건 단호히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강의 요거는요 이론적인 내용을 입력도 하면서 출력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쳐내고 저거는 쳐내고 저거는 쳐내고 많이 요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줄어드는 강의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더 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력을 하면서는 더 줄어들겠죠. 마치 햇빛에다가 돋보기를 비춰갖고 햇빛의 양을 아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갖고 요 집중된 걸로 수험을 준비하셔야지 저 막연하고 그다음에 자 나올 것 안 나올 것 구분이 안 되는 저런 기본 강의나 또는 핵심 요약 강의 기출문제 모두를 다 시험 문제로 낼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건 20문제. 자, 7급은 25문제죠. 자, 20문제에서 25문제가 그것도 행정법 총론만 나오는 9급은 오로지 20문제. 자, 25문제 7급 같은 경우는 25문제가 총론이 아니라 약 한 17문제 정도가 총론 문제예요. 17 또는 16문제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총론 문제가 솔직히 7급보다는 9급이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 갖고 아니 20문제에서 25문제 요걸 푸는데 이 모든 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장 집중적이고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 그런 것들 한 50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50 영역 정도 50 테마를 골라내면 대부분 요게 거의 집중이 됩니다. 거의 적중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력과 출력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는데 입력은 보통 한 3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출력은 전반적으로 70% 정도의 자, 어떻게 보면 공부 양을 따지면 그런 포션을 갖고 있어요. 아니 공부 양이 아니라 포션을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수험 생활을 1년을 볼 때 이거를 전체적인 1년 과정을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입력 과정을 얼마나 오래 하냐면요. 대부분 1년 과정 중에 한 60%를 거꾸로 70%를 시간을 이걸로 보내요. 입력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입력하는데 시간을 70%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체 수험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력하는 기간을 다 해봐야 30%도 안 잡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이 출력하는데 30%고 입력하는데 70%예요. 아니 전체적인 공부 자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해야 될 달성할 목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목표는 자 입력이 30%고 출력이 70%가 돼야 되는데 전체 수험 기간은 입력은 오히려 거꾸로 70%를 하시고 출력을 30%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곤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공포를 느끼거나 시험에 대한 위협을 또는 공포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완전히 그냥 진짜 어떤 딱딱한 상태, 내가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내가 1년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는 상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상태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목표 달성은 입력은 30%, 한마디로 출력을 70%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공부 시간을 보니까 입력을 70% 하시고 출력을 30% 하니까 이게 계속 엇맞으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력하는 걸 더 많이 잡으셔야 되고요, 입력하는 걸 좁게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출력하고 입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력하는 기간, 인문 강의, 기본 이론, 핵심 요약 강의, 요거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 모의고사, 동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을 요거를 정리의 과정을 거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출력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됐는데 출력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입으로, 그다음에 또는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계속 암기만 했다, 입으로 암기만 했다, 그러면 실력이 아직 완성이 안 되고요. 전체 목표 달성의 30%밖에 안 한 거예요. 손끝으로 내가 선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정말 공부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냥 표면상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 어떤 정보는 잘 없어요. 자, 입력과 출력 꼭 기억하시고요. 한마디로 인풋, 아웃풋 한데, 목표는 인풋이 30, 아웃풋이 70. 근데 공부 시간을 거꾸로 잡으시면 큰일 난다. 만약에요, 공부 시간을 잡는다 해도 인풋과 아웃풋과의 시간이 5대5. 그 다음에 인풋이 거기서 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50% 이상을 넘어서서 인풋을 하겠다? 그럼 뭔가 정말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분명히 객관식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설마 4번까지 주어진 선지에 정답이 없는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알죠? 아니 1, 2, 3, 4번인데 정답은 5번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정답을 분명히 우리는 주어진 상태에서 고르는 문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백지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서술하는 식의 그런 주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선지에서 내가 정답,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그렇게 엄격하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출력은요, 골라내는 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출력을 잘하는데도 또 실수하면 또 이기하면서 번호가 밀리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입력과 출력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제가 함께 하도록 반드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신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문 강의 저 먼저 볼게요. 9급이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24년도 대비합니다. 분명히 또 내년도 3월 아니면 4월쯤에 아마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그것도 과목 중에 행정법, 총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강론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9급이라는 공무원 시험의 범위는 총론까지만 되고요, 행정법 강론까지 보시면 7급 이런 거, 또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7급까지도 대부분 행정법 강론까지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해야겠다,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보를 습득해서 아시겠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이에요. 말도 행정법인데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행정법, 그래요, 문자예요. 문자로 된, 아마 소설, 수필, 시 다 아실 거예요. 소설, 수필, 시, 이것도 문자로 된 거 아시죠? 문자로 됐어요. 일반적으로 법도 문자로 된 게 있고, 법은 문자로 된 게 대표적인 거고, 물론 문자로 안 된 법도 있지만 일단 문자로 된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 원래 풀네임이 법,
그거 한자짜리 아니었어요. 법, 규, 범이라는 풀네임이 원래는 세 자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규다, 규범이다, 법규범이다. 아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그래서 법이다 라는 한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건 문자로 됐어요. 아마 소설, 수필, 시라는 건 웬만큼 보자마자 이거 시야, 이거 소설이야 이렇게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법이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마 글자 중에 제1조, 제2조, 제3조,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거 수필이야, 이거 소설이야, 이거 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와, 이거 지켜야 되나? 여러분 아시죠? 이거 기원 전 2333년이니까 지금은 기원 후 2023년이에요. 전, 후 다 합치니까 4356년이나 됐어요. 이거 우리가 기록상 4356년이나 전에 있었던 문자 중에 하나고, 그 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누구나 다 아시죠?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지 이걸 소설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벌써 4000년 이전부터 불러왔던 거거든요. 사람들, 인간들 이걸 보고 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강제, 여기 있어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건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강제력이 있는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 법규, 규범, 법규범이라는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칭이라고 그랬죠.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 안에는 또 자세히 들어가면 헌법, 법률, 법규명령, 그다음에 조약,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로 됐을 때만, 문자로 된 거를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법. 자, 문자로 만든 이유. 자, 법을 만든 이유. 왜 8조법을 만들었을까요?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10배로 갚아라. 타인의 생명을 없애면 너도 불이익을 받아서 없어져야지 라고 해서 8조법에, 아마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국사 이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자, 그 단체, 동동체에서, 한마디로 특정 공동체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라는 해결을 할 때, 이 해결이 어쩔 때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발생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1번,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야. 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은 문제인데 매번 할 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같은 문제인데, 남의 물건을 훔친 건데, 사람을 죽인 건데 라는 식의 문제가 동일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매번 다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동일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동일하게 똑같은 같은 해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자, 같은 해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요거 이걸로 같은 해결이란 말이 요게 같은 말이라고.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문자로 그리기 시작한 거, 문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있기 전에는 벽에다 그려놓은 그림을 인류는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그림의 의미를 자꾸 해석해서 어떤 의미였다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게,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그때 당시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조직과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 그 그림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문자 이전에는 그림이었고요. 문자가 생기고 나서는 우리 아시죠? 각골 문자. 등바닥에 이거 거북이 등바닥이다.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종이도 없고 하니까 거북이 등바닥에 썼는데 거북이 등바닥에다가 쓰려면 거북이를 죽여야 되지 않나요? 살아있는 새 쓸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각골 문자의 내용은요. 이게 사람을 또는 어떠한 동물을 공양했을 때 그 공양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게 각골 문자래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매번 같은 문제를 같은 해결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써놓으라는 거야. 미리.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지내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친구 보고 그래요.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선 넘지 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선 넘지 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또 나오고요. 그러면 선 넘지 마라고 얘기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선을 넘지 말게, 아니면 담이 있어야 담을 넘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도 안 알려주고 담도 안 알려주면서 야, 선 넘지 마, 너 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미리 사전에 먼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미리 정해놓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해결을 정답을 정해놨으니까 같은 문제, 같은 현상이 났을 때는 이걸로 똑같이 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정답을 받고 누구나 똑같은 처우를 한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니까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공동체가 뭘 만들기 시작했다? 규범, 법규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문자로 봤는데 소설, 수필, 시하고 법하고 차이점은 뭐라고요? 소설, 수필, 시는 안 지킨다 해서, 어긴다 해서 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을 써놓은 문자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꼭 지켜라,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위반하면 공동체에서 추방이야 라는 식의 강제력이 붙어있는 문제를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설, 수필, 시라는 말하고 글자하고 법이라는 글자를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답을 써놓고 안 지켰을 때 이걸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강제력이라는 힘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문자 중에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같게 합시다. 알겠죠? 같게 합시다. 다른 말로 안정성 있게 합시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 있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했다?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후 2023년도까지 8조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이 법대로 해왔어요. 적용, 운영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4356년이나 됐어요. 아니, 숫자로만 단순히 우리가 이걸 뭐 정말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 중에 법이라는 요 시스템을, 자, 여러분 아마 조금 제가 유식한 시스템 영어 이거 아시죠? 시스템 다른 말로 제도,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의미가 다른 건 없어요. 항상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이, 항상 똑같이, 이런 뜻이 바로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그러면 에어컨인데 늘 똑같이, 항상 변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 항상 변하지 않고, 늘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단어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을 이 4356년 지나오는 동안 항상 똑같이, 그러면 이제 앞에다 붙여주면 되죠. 뭐라고 쓰면 돼요? 법,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국세책에 보면
국가를 만들었어요. 공동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형태가 바로 국가 아니겠어요? 또는 사회라고도 하죠. 이런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특정 한반도 내에서 사는 이런 사회, 이런 데서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를 사회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간의 모임, 사회잖아요.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럴 때는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것도 한반도라는 특정 사회에서는 법 시스템을 4,000년 넘게 사용해 왔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인과 사인이라고 그랬지.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국가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이건 얘기는 안 해요. 이 국가 국민 간의 관계에서도 법을 썼나요? 법은 있었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가는 누구냐면 예전에는, 종전에는, 옛날에는 국가 그러면 이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그것도.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진왜란에 선조가 그러죠. 짐이 곧 조선이니까 조선은 안전을 위해서, 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짐은 명나라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광해군 네가 남아가지고 조선의 잔당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왕이 곧 국가였어요. 선생님, 사회하고 국가 다르지 않아요? 사회하고 국가라는 말 자체가 벌써 다르네요. 그럼 국가는 뭔데요? 사인과 사인은요, 사과를 가진 자와 돈을 가진 자가 나는 사과를 사고 싶은데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라는 서로의 의지, 뜻의 합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합의를 위해서 계약 같은 걸 위해서 자 서로 간에 만나서 모임을 형성한 게 바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알죠? 사회 계약설이라고 많이들 하실 거야. 이런 사회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결국 돈을 벌으려고 사과를 팔았고, 얘는 돈을 내고 사과를 먹으려고. 그러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죠.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 원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이익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 개별적이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개별 사자를 써서 이걸 우리는 사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다르니까 사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익과 사익을 위해서 서로 조절을 하는 과정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법을 씁니다라는 시스템을 4,000년간 써왔다는 거야.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마찬가지요. 국가라는 그러면 국민하고의 뭔가 합의를 할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조선시대 선조가 백성에게 합의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마라. 그래서 뭘 한다? 다른 말로 일방적 명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자,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말이죠. 하명하십시오. 그래요. 하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은 무조건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그때는요, 짐이 곧 국가고 국가가 목적이었고 국민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 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인 게 명령, 하명하면 따라야죠. 의무가 있었어요. 지켜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군대 가라, 세금 내라 라는 식으로 수단, 의무를 부과해. 일방적으로만. 여기는 뭐야? 서로 주고받으니까 서로 그래서 서로 교보했죠. 하지만 여기는 일방적으로 찍는 이걸 나중에 하는데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력작용을 예전에 뭐로 했다? 법대로 했다? 법대로 한 것 같지만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으니까 다음날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버리고 또 다음날 또 다시 끄집어내고. 그 뭐야? 법대로 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한 거지. 그래서 왕의 자이다 해서 왕의 자이다. 왕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치, 다스릴 치자 써서 왕의 자의 또는 왕의 다스림을 받았다 해서 옛날에는 인치, 사람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좋은 왕, 기분 나쁜 왕, 기분 정말 이상한 왕 그래갖고 네로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광개토대왕도 나오고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야, 왕도 그러니까 국가도 왕대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도 문자로 하자.
자, 근데 문자인데 무조건 지켜야죠. 시켜야죠. 그러니까 힘 있는 문자로 하자라고 해서 여기도 힘 있는 문자 소설 시 아니죠. 법이라는 문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사회에서만 법을 쓰다가 4천년간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국가도 국민과의 관계에서 자 법을 쓰기 시작했다. 선생님, 사회는요 개별적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국가는 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나요? 그 옛날에는 왕이 있는 목적이 그 자체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이 왜 나타났을까? 광개토당이 왜 왔을까? 당군 아저씨는 왜 왔을까? 세종대왕은 왜 왔을까?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단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익이다. 공동체 전체 이익, 바램, 알겠죠? 고마움, 좋은 거, 그러니까 이익. 근데 공동체 전체, 여기는 개별적, 그러니까 개별 사자, 여기는 공동체 전체. 그래서 공동체 전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공익, 여기는 사익, 이런 식으로 사익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익. 그래서 자, 일단은 사익이라는 개념과 공익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일단은 이런 사회라는 개념과 국가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 맞아요. 한반도에 여기 있는 사람들 맞는데 이렇게 개별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으로 하는 거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자녀분이고 사회 나오면 사회 구성원, 심지어는 애들 학원 오면 수험생이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 딱 그런 거야.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다가 나 사과가 먹고 싶은데 가게에서 사과를 사 먹어요.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사회생활을 한 거고요. 자, 그 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금을 내래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럼 뭐 한 거야? 그거는 일방적으로 낸 거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낸 거고, 그럴 때 뭐라 한다? 공익을 위해서 냈으니까 국가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데 어떨 때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어떨 때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국가와 사회 생활을 항상 구분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니 이래도 국가인 것 같고 저래도 사회인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되죠. 드라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자꾸 드라마 얘기하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너는 공사 구분도 못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써온 얘기예요. 4,000년을 넘게 써왔다니까요. 공사 구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는 뭐야? 이렇게 구분되는 나라에서 구분짓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넌 왜 구분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평상시에도 그렇잖아. 너 수험생이잖아. 그러면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12시가 가까이 되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정상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너는 공사 구분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국가생활 하면서 알겠죠? 근데 사회생활은 원해서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는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물론 몇몇 사람은 원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특이한 현상이죠. 정상적인 거나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아니면 특별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특별한 걸로 모든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고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 원할 때만 그것도 상대방과 서로 으쌰으쌰 합의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데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법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앞에 글자 행정이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살든 국민끼리 살든 뭘 한다? 법을 한다. 알겠죠? 우린 그걸 나누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나누는 나라는 아니고요. 영미법이라고 앞에 배울 적에 약간 이렇게 양념처럼 배워요. 왜? 우리 걸 얘기하면서 얘네는 이러네. 우리 걸 얘기하면서 얘네는 이러네. 라는 비교 개념으로. 왜? 뭔가를 이해하거나 더 뭘 할 때는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살짝 양념을 치는 거지. 얘네들은 이렇대. 그냥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약간 비교 개념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구별을 하거나 개념을 짓는데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만 얘기를 해요. 영미법은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국가생활을 하거나 라는 법의 개념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나 돈 냈어. 세금 냈어. 나 밥 사 먹으려고 돈 냈어. 아니 앞에 앞에 세금 그거 빼고 그냥 돈 냈어? 이것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돈 냈어? 이것만 묻는 거지. 왜? 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두 개예요. 돈 냈는데 왜 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밥 사 먹으려고요. 아 그러면 사회, 8조법 사회로 가자. 아유 세금 냈어? 아이 그러면 국가법 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게 됐고 이 법이라는 걸 사회에서 쓰는 법과 국가에서 쓰는 법을 따로따로 쓰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국가에서 쓰는 법의 대명사가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행정법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국가에서 쓰는 법이구나. 모르겠으면 아직 법이라는 개념이 모르겠으면 국가에서 쓰는 선이구나. 선 넘지 마. 탐. 선 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겠죠?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선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이구나. 선인데 정확하게 미리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거기를 넘지 않죠. 웬만하면 그거 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선이라고 해야죠. 그걸 우리는 나중에 국가에서 쓰는 기준이다. 국가에서 쓰는 법이다. 그럴 때는 그냥 법 그러면 사회에서 쓰는지 국가에서 쓰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앞에다 이제 붙여주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또 통칭으로 공법이라고도 하고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법을 사용하는 기준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공법은 국가에서 쓰는 법이에요. 사법은 사회에서 쓰는 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공법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 그 공법 중에서도 행정이라는 공법의 그 많은 법 중에서도 특정한 또 행정이란 말을 쓰는 거죠.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많아요. 공법에는요. 국회가 쓰는 법도 있고 사법부가 쓰는 법도 있고 행정부가 쓰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국회가 쓰는 법 노. 입법부라는 장소가 있어요. 입법부로서 국회 아니요. 사법부라는 법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노. 우리가 쓰는 법은 그래요. 행정부라는 알겠죠? 여러분 주민센터 이런 데서 아니면 구청, 동작구청 이런 데서 서초구청 이런 데서 이렇게 행정부가 서울시청 이런 데서 이렇게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원 아니고 국회 아니고 이런 곳에서 쓰는 법 사용하는 기준 아까 법을 왜 쓴다고요? 안정성, 예측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한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러면서 법이란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아주 짧게 붙어서 우리가 4,000년 역사를 낱낱이 다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인문 강의에서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인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의 자세한 내용을 인문 강의에서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법의 그 강의의 취지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기본 강의에서 하면 기본 강의 시간도 짧은데 그걸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문 강의를 따로 하는 거예요. 인문 강의는 우리가 왜 법을 써야 되는지 이 법을 쓰는데 법을 계속적으로 항상 늘 써야 될 때 뭐라고 부른다? 제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의 기준을 선을 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을 지키세요. 법에 따라 움직이세요.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세요. 법을 따르세요 라는 말을 써서 다스릴 치자 써서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넘지 마세요. 왜?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법을 따라야 되니까 법으로 다스려지니까요.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라는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기준으로 늘 항상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법 제도라고 부르고 이런 법 제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의 선을 담을 넘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지키세요. 다른 말로 그거대로 하세요. 다스릴 칠자 붙어서 법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법 제도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 제도, 법치주의 늘 항상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런 현상을 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해요. 왜? 법치주의라는 말을 쓰면 법제도가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쓰고 사회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법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공법 중에서도 국회가 쓰는 법, 법원이 쓰는 법, 노노노노 행정부가 쓰는 법 알겠죠?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이런 데서 국토교통부, 대통령 이런 데서 쓰는 거 입법부 아니잖아요. 사법부 솔직히 대통령이 판사님 아니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아니죠? 대통령 우리는 행정부라고 부르죠. 그런 행정부가 움직일 때 뭐대로 한다? 선을 넘지 마. 담을 넘지 마. 담대로 해. 선대로 해. 선에 자 선을 지키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 한다? 선 자리에 법으로 바꾸고 다스린다. 치자 바꿔서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도 법대로 움직입니다. 뭘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국가라고 그랬어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움직이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 움직이면요. 그럼 교도소 가야지.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국가예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알겠죠? 국토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나만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움직일 때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를 국가를 데려오면 안 되겠죠?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사회를 데리고 다니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구분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공사 구분 하셔야죠. 이게 바로 제가 인문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공사 구분 하셔야죠. 뭐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다른 말로 선을 넘지 마. 담을 넘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죠. 담이 마련되어 있어야죠. 법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래야 법을 넘지 마. 법을 위반하지 마. 법대로 살아.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법치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인 법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인문 강의 중에 드디어 이제 행정에 들어왔어요. 행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